또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날씨가 무척 흐리죠. 비가 온다는 비 예보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껌껌하고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불 밖으로 나오시기가 무척 싫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괴로우셨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가 벌써 3분의 2 수업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지속협 이지호 국장님 강의하고 또 전체 우리가 시민홍보단의 역할이 어떨지에 대한 논의, 그 다음에 마지막 수료식, 이렇게 3주 남았습니다. 긴 과정 동안 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몇 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파주시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주시는 대비를 해왔고 시민단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4.16 재단의 후원을 받은 거 아시죠? 예, 4.16 재단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국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재단입니다. 저도 처음에 재단 만들 때 약간 소정의 금액을 후원도 하기도 했고요. 오늘 좀 의미가 있는 날이라서 이렇게 배지도 달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4.16 재단이 후원하는 이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약속 그 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또 그게 이제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왔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순서는 화학물질 관련 법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보통 강사분들이 화관법, 화평법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화학 용어가 사실은 어려운 게 많고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도 계속 검색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몰라가지고.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사안을 접할 때 굉장히 어렵고 생소한 단어들이 많아서 집에 가서 별도로 찾아보는 시간이 많았어요. 앞에서 일일이 이게 뭐예요 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민폐가 될까봐. 그래서 화학물질 관련 법안에 대한 소개, 그리고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현황, 이거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소개고요. 그 다음에 파주시 대비체계 구축 현황하고, 그 다음에 파주시의 조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례를 한번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파주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이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화학물질 관련 법안은 2012년 구미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작업자 5분이 사망 사고가 있었고, 그 불산이 지역으로 노출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 만 몇천 명이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앞선 강사들이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농작물의 피해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화학사고에 대한 대비를 해야겠다, 그런 자각들이 생긴 거고, 정부에서도 그 전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라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학물질을 그냥 단순히 관리만 하던 법에서 이제 정부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화학물질 관리법에다가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 그 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방관리 체계 강화하고 안전관리 강화하는 기준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화관법이 2015년 1월에 시행이 되면서 사실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지자체가 관리 감독 권한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정부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환경부로 이 기능이 이관이 된 상태고, 그리고 보시면 화학사고 장애영향평가 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장애영향평가 제도라고 할 때 장평을 제출한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줄임말로. 그래서 장애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장외 영향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장외가 사업장 바깥이라는 뜻입니다. 화학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바깥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러니까 화재, 폭발, 노출, 유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밖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영향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을 환경부 이렇게 부설기관인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지 영업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장외영향평가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서류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2018년인가 기흥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이 돼서 사망자, 그러니까 노동자가 2분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화학사고일까요? 화학사고죠. 이산화탄소가 화학물질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 장애 영향 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사업장 밖으로 나가야지 이게 화학사고예요. 사업장 안에서 이런 사고가 나오면 산업재해인 거예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 애매하죠. 분명히 화학물질 누출이 돼서 그걸 마시고 숨이 끊어졌는데도 이게 화학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부로서는 법적인 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제약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서 사고 대비 물질 지정 및 관리. 사고 대비 물질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97종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67종이었는데 사고 대비 물질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97종이고요. 그거에 대한 안내는 이따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고 대비 물질 취급자는 일정 수량 이상 취급을 하는 자는 위해 관리 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 제출하고 지역사회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지역사회에 1년에 1회 이상은 고지를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그래서 지난번에 LG 디스플레이 팀장이 와서 뭐 보여줬잖아요. 그게 이제 본인들이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위해관리 계획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애영향평가서는 영업허가를 얻기 위해서 먼저 내는 거고, 얘는 영업허가를 득한 다음에 우리가 이런 물질을 취급하고 있어요. 위해관리 계획서를 또 다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5년마다 제출을 하고 지역사회에는 1년에 한 번 고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 고지 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죠. 주변에 교화지역 같은 곳은 ASE 코리아라고 엄청 큰 기업이 있는데도 우리는 거기서 무슨 물질을 취급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 역할을 하는 시의 담당자분도 너무 바쁘신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대로 지자체에 고지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에는 큰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그러니까 화학물질관리법을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조항이 나타나고 위해관리계획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보면은 취급하는 사고 대비 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취급시설의 목록, 방제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화학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응급조치 계획 나와 있고,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상 계획, 주민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 그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요, 여기 있죠. 사고 대비 물질 취급자는 인근 지역 주민에게 위해관리 계획서 내용 중 다음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고지하여야 됩니다.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이게 지난번에 LG 디스플레이 책임자가 갖고 왔던 그 위해관리 계획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비상 연락망이 나와 있어요. 어디에 전화를 해야 될지. 잘 안 보이죠? 교재에 있어요. 교재. 그 다음에 이제 대피 계획, 주민 대피 요령.
뭐 어디 대피 시설이 있다는 것까지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으면은 이것만으로 해도 좀 마음이 든든하지 않아요? 아, 내가 언젠가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사고가 났다 그러면 얼른 이걸 갖다가 해볼 수 있잖아요. 찾아볼 수 있잖아요. 찾아봐서 아, 우리 동네 대피소는 어디 있구나. 그럼 일단 마음이 안심되죠.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옥상으로 가야 돼, 지하로 가야 돼, 벌써 헷갈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화가 나잖아요. 왜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지? 그러니까는 재난 문자를 보내면은 뭐 가스 누출이 됐으니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이런 문자가 와요. 그럼 안전에 어떻게 유의하란 말이지? 자세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내용을 알리는 역할을 이제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화학사고 발생 신고, 현장 대응, 화학사고 뭐 즉시 신고. 그래서 15분 이내에 이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 기흥사업소는 기흥 공장은 1시간 50분 만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봤을 때 이거는 화학사고가 아니다. 자기네 사업장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이 문제잖아요. 그럼 문제 인식을 좀 해야 될 텐데 기업도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집에 가서 조금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법률이 있어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건 줄여서 화평법이라고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정부에서도 느끼고 가습기 살균제가 이슈화돼서 전국적으로 이제 옥시 불매 운동까지가 2016년도에 활발하게 전국적인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그 전까지는 유가족들이 뭐 자전거를 타고 전국 순례를 하면서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옥시레키 벤키저 그 영국 본사에 가서도 기자회견하고 피켓팅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2016년도에 전국적인 운동이 진행이 되었었던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45,000여 종이래요. 이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신규 화학물질은 매년 300여 종, 현재 3,600종만 심사되었고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 안 된 물질이 아직은 많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외국에 있는 그 사이트를 뒤져서 이렇게 카피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 화학물질들이 너무 날마다 많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검색하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갖다 제공하기에는 너무 숨가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유독물질은 현재 914종.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평법에 나와 있는 내용 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 홈페이지 가시면 뭐 이렇게 만화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화평이가 도와드려요. 화평법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화학물질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원소 화합물 및 그의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화학물질이라고 한다 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 화학물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면은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을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학물질을 먼저 등록을 해요. 아까 장애영향평가서 그런 것도 내잖아요. 화관법에서. 심사평가하고 유해 화학물질로 지정하고 정보 공개 및 공유.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정보 공개 및 공유가 잘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살펴보세요. 한국 사회의 최근 노력 2012년 구미 불산 사고로 인해서 화관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화학물질 통계조사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습니다. 2016년 지역별 조례 제정 가능하게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2016년 이후 환경부가 준 표준 조례에 의해서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발암물질 배출 저감 계획 의무화 이걸 2017년부터 이제 논의를 했고 발암물질 배출량이 7,319톤 2014년이에요. 2015년에 7,795톤 한 400톤이 또 증가가 됐죠.
2016년에 보시면 8,000톤이 또 훌 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발암물질 배출하는 거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점점 발암물질이 배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배출 저감 계획서 작성 제출 의무화 제도를 이번 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환경부 설명회가 있어서 저희가 파주시 담당자분하고 같이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배출 저감 계획서를 기업이 하는 거예요. 사업자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 몇 톤을 취급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줄이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만약에 이 기업이 사업자가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 페널티는 없어요. 약속을 잘 지켰다고 상을 주는 것도 없고요. 그럼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켜도 그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함정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정부는 배출 저감 계획서 작성 제출 의무화 제도를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이 들어갔을 때 지금까지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사업장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업장에서 거기서 이상한 연기가 나고 뭔가가 배출되는 것 같은데 의심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요. 그 물증을 잡으러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이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화관법 개정할 때 가져갔잖아요, 정부가. 그쵸?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나온 사람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가야지, 지금은 지자체가 함부로 사업장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려고 이제는 이제 지자체 공무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법을 막 바꾸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설명회를 갔을 때 공무원분들이 막 질문을 해요. 너네가 2015년 때 이 화관법 개정하면서 다 가져가지 않았냐? 지자체의 권한을 다 가져가고 나서는 그래서 너희들 조직이 커지지 않았느냐? 환경부 너희들 조직이 커졌는데 이제 와서 지자체 공무원들한테 슬금슬금 하나하나씩 우리한테 임무 부여를 하니까 우리는 너무 불쾌하다. 그 이후 우리는 담당자도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다. 그런데 사람도 없는데 우리한테 일을 갖다 자꾸 떠넘기면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우리가 해요? 그 역할을 공무원이 잘할 수 있게 인원 배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담당자, 전문 인력을 배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죠, 지자체에. 그래야지 지자체 공무원들도 힘받아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유통량, 지역사회 운동을 보시면 유통량 조사 정보공개 청구 운동을 2014년에 시민사회가 했어요. 그래서 2016년 통계조사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제 앱을 알려드리면 그 앱에서 우리 동네에서 어떤 공장이 어떤 물질을 취급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데이터는 2016년도 데이터예요. 지금 3년이 지났잖아요. 17년도, 18년도 데이터는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데이터를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조례 제정 운동을 했고요.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 사업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조례 제정은 광역단체 11곳과 지방자치단체 34곳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 2010년 이전 정부 혼자 노력하던 상황에서 지역 주민이 주체로 등장했었고 그러니까 정부의 정보와 지역사회의 사고 대비 역할을 분담을 하고 지역사회의 주체적 대책 마련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 물질에 대해서 1도 모르던 제가 3년 동안 여기에 참여를 해서 보시면은 지역 주민이 주체로 등장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게 요거고. 그 다음에 배출 저감 계획서 작성 제출 의무화 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배출 저감 대상 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30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종업원이 29명이거나 30인 이하일 때는 이런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는 화평법이나 화관법이 우리한테 너무 강제적인 조항이 많다, 너무 세다. 그러니 또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성 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거는 좀 면제를 해다오. 이렇게 하는데 독성 물질은 소량이든 대량이든 위험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성 물질은
그 양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인데도 기업은 자기네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걸 완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2019년 11월 29일 날 그럼 저감 대상 9종 물질을 먼저 선정을 해가지고 그 9종 물질에 대해서는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서 5년 동안 저감하는 계획서를 내게 하는 거예요. 요 9종 물질에서 빠진 나머지 53종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2029년부터 해서 415종으로 확대 예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면은 눈을 뜨면은 화학물질이 점점 많아지고 넘쳐나는 상황에서 이 415종이 그때쯤 가보면은 정말 세 발의 피, 원발의 오줌 누기겠죠. 그쵸? 관련 자료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처음에 이 자료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하고 고민될 때가 많았어요. 어쩌다 찾아보면은 그 찾았던 사이트가 어떤 거였지 하고 기억이 안 날 때도 많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찾기 쉽도록 사이트를 갖다가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에 가보시면은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흡연 변이성 물질, 뭐라고 쓴 거예요? 돌연 변이성 물질, 사고 대비 물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 사고 대비 물질을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고 대비 물질, 여기 이제 검색어에 벤젠을 제가 넣어봤어요. 그럼 벤젠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진한 글씨체로 있으면 요거를 또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물질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물질 정보들 보면은 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화학물질 정보 시스템을 접속해 보시면은 화학물질 조사 결과 정보 공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검색 가능하고 물질별 검색, 업체별 검색, 업종별 검색, 산단별 검색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최신 데이터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화학물질 안전원 사이트에서 여기를 보시면 화학물질 배출 정보가 나옵니다. 배출량 정보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경기도 파주시를 입력했더니 파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쫙 떠요.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는 화학물질 안전원에 가보면은 유해 화학물질의 정의, 그래서 유독물질이 뭔지 사고 대비 물질이 뭔지 저는 아직도 이게 헷갈려요. 뭐 제한물질이 뭔지 그러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고 사고 대비 물질 97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게 싹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안전원의 그 간행물 자료실을 보시면 사고 대비 물질 키 인포 가이드 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린 사고 대비 물질 97종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 대피 요령도 간단하게는 나와 있습니다.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시스템 인포그래픽, 이것도 환경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고 대비 물질이 뭔지, 사고 대비 물질이 급성, 독성, 폭발성 등이 강해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한다고 해요. 주민고지는 화관법 42조에 보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이 인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를 의미해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고지를 하는 목적은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고지 내용에 따라 행동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주민고지는 사업장에서 해요. 주민고지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화학물질 안전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화학물질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고요. 주민고지 시스템 외의 고지 방법이 개별 설명, 서면 통지, 이건 앞으로 이제 환경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서면 통지를 하겠다. 그리고 집합 전달, 공청회 설명회, 기타 방법. 이건 뭐 면사무소나 구청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려는 게 이거죠. 주민들한테 고지하는 걸 뭐 학교에 가서 한다든가 읍면동 사무소에 가서 한다든가 아니면 직접 사업장에 가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한다든가.
제가 밴드에 올려드린 경향신문 기사 보셨어요? 그 경향신문 그 기획 기사가 환경부가 지역 대비 체계 구축하면서 특별기획으로 올린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공장 유독물질 사고가 걱정된다면 하고 8월 17일 날 커버 스토리 해가지고 요거 나오고, 그 다음에 지자체별 평균 취급량 54만 톤, 우리 지역의 사고 대비 물질 얼마나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요게 나와 있어요. 인터랙티브인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동네에 있는 공장을 살펴볼까요? 해서 어느 지역에 사세요? 해서 파주시를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공장들은 어떤 목적의 공장들일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동네 공장들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파주시에서는 많이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파주에 있는 거죠. 2016년 5월 시민사회에서 운동을 한 거는 옥시 제품 불매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5월 초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녹색당하고 여러 시민단체들이 모여가지고 금촌역, 금능역, 그 다음에 대형 마트 앞에서 옥시 아웃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그 대형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다 뺐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이마트 PB 제품 피해자 39명, 홈플러스는 55명. 홈플러스가 좀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전단을 받아가지고 중앙환경연합에서 받아서 지역사회에 한 5,000부를 뿌렸어요. 그래서 옥시, 우리가 모르게 사용하는 옥시 제품이 어떤 거인지 그 제품 안내가 나와 있고, 이런 제품은 사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맙시다 하는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매장에서 옥시 제품을 뺐습니다. 파주시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여기 강의 오셨던 분이시죠. 처음에 인사말 줬던 안소희 시의원, 그 다음에 여기 박준태, 그때는 팀장님이셨죠. 그래서 저희가 2016년 9월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을 했었고요. 파주시의회에서. 그 다음에 2017년 5월에는 화학물질 관리와 지역사회 안전 및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자담회를 했었습니다. 요 분이 이제 저 다음으로 강의를 해주실 분이세요.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이제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2017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2017년 5월 초에 공릉천에서 정말 이만한 잉어가 날마다 몇십 마리씩 떠올라서 떼죽음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파주환경운동연합이 대응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되게 막 거품이 껴있는 시커먼 물질들 보이시죠? 요 안에 보면은 빨간색 왜 실지렁이 같은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냄새에 지독했고요. 근데 여기를 저희가 5월부터 거의 날마다 나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물고기 떠오르는 거 보고 날마다 신고를 했었어요. 어떨 때는 막 50마리를 갖다가 한꺼번에 포대에 담아서 트럭에 실는 것도 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얘네가 산란철이에요. 산란철에 잉어하고 붕어들이 이런 수초에 와가지고, 야트막한 수초에 와가지고 알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생산도 못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얘네가 숨을 쉬지 못했던 거고,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어떤 원인이 있어서 얘네가 죽었을까? 수질 조사하고 저희가 토양오염 조사까지 했었어요. 석유 성분 다량 검출. 아까 보면 화학물질에 톨루엔 성분이 있었잖아요. 톨루엔이 검출이 된 거예요. 톨루엔이 정제되지 않은 석유 화합물이에요. 그러니까 냄새가 지독했죠. 그러니까 얘가 물 위에 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공기층을 막는 거잖아요. 그쵸? 기름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숨쉬기가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끔찍한 모습을 죽어 있었고, 이게 거의 날마다 신문에 도배가 되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니 이제 정부가 움직이고, 그러니 이제 지자체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한 건데, 요 물 색깔을 보세요. 여기는 시커멓고요. 여기는 그래도 푸른 물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 지적을 하는 거는 요 징검다리가 물의 흐름을 사실을 많이 막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쓰레기들이 많이 걸려 있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의 흐름이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물 상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은 흘러야 돼요. 근데 4대강이 지금 녹조할 때가 생기는 이유가 물의 흐름이 정체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물은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여기에서 물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여기에서만 크게 터진 거예요. 이 밑에서는 물고기가 죽어도 이 정도로 많이 죽지는 않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인공 구조물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파주시하고 환경단체하고 공릉천 수질 개선에 맞손을 잡았습니다. 협력 관계를 이제 구축을 한 거죠. 그래서 톨루엔 성분 검출된 거는 저희가 밝혀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파주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10개의 데이터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환경부하고 시민단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정보가 어떻게 제 손에 들어와서 데이터가 있어요. 그 사업자 명까지 나와 있는 게. 그래서 그걸로 제가 그 공릉천으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다 조사를 했어요. 그 구글 지도를 딱 펼쳐놓고 아 얘는 올라올 수 있겠네 해서 한 3군데의 정보를 파주시에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파주시에서 단속을 나가서 해당 업체의 공정을 대체 물질로 변경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들도 모르고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 공릉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서울국토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조성한 것도 국토청에서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건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제 지자체나 정부에 알리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낸 거예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에요. 전문가는 아닌데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고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요구가 많아지면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부나 지자체는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만 딱 그만큼만 움직여요.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굳이 뭐하러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뭐 이상한 현상이 있거나 내가 느낄 때 너무 불쾌하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알려주시고 그 원인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는 일들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2018년도에 한강수계 오염 우심 하천 수질 개선 대책을 수립했는데 처음에 공릉천은 빠져 있었어요. 환경부 이 연구 영역에. 근데 이제 저희가 하도 이슈가 되니까 공릉천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국비가 반영돼서 장곡산단에 하수광거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박준태 소장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셨어요. 시민단체하고 일하다 보니까 정말 처음엔 골칫덩어리고 괴로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국비가 반영이 돼서 자기네가 몇 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시민단체가 대신 해줘서 오히려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저는. 네.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이 돼 있고 지금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돼 있어서 여기 담당자 팀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업체? 업체는 그냥 단순 그 제재를 좀 당했겠죠. 예. 네. 근데 그게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전 잘 모르겠고요. 일단 그 상태까지 대체 물질로 변경했다는 것까지. 근데 지자체에 그 권한이 없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 대비 물질 취급 사업장 분포도를 보시면 경기도에 2212개소가 있어요. 보면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많죠. 사고 대비 물질 취급하는 사업장이 경기도에 참 많이 있어요. 이 그래프를 보셔도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죠. 파주시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이 2018년도에 이루어졌어요. 2018년도에 이제 사업 신청을 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8군데가 신청을 했었나 봐요. 2018년도에는. 그런데 파주시, 영주시, 청주시, 화성시가 선정이 돼서 정부로부터의 컨설팅을 받게 됐습니다. 그 선정된 이유는 공동 신청자의 일단은 시의회, 파주환경운동연합이라는 시민단체, 그 다음에 기업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고 시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가산점이 또 붙었죠. 그리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가산점이 붙어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한 김신범 부소장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전체적인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점적으로 1차 회의 때 나온 내용이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화학물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이제 강사님들마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런 물질을 취급하는 업소는 배제를 하는 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그거는 머릿속에 없었던 거죠. 두 번째 회의는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파주의 관내 기업 중에서 제일 큰 데니까 같이 이제 협력을 하면서 지역 대비 체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 관리위원회 구성 방안과 역할을 이때부터 논의를 했는데 아직 회의가 한 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파주시 유해 화학물질 현황도 요 자료는요. 이때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 용역사도 같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파주시가 좀 다른 점이 일단은 조례 제정도 돼 있고 시민사회와 지자체 파트너십도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때 파주시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연구용역을 발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용역사가 같이 저희하고 와가지고 같이 논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뭘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논의가 됐는데 저는 사실 2018년 당시만 해도 제가 되게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했으면은 막 잔소리를 더 많이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걸 잘 몰라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된 걸 보면은 사실과 좀 다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정 보완돼야 될 분이 많다는 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4차 회의까지 해서 요 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 계획 및 화학물질 미관리 사업장 취급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유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소가 있잖아요. 그건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지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그거보다 낮을 때 미관리 사업장이 사실 많거든요. 미관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논의도 필요하다고 4차 회의 때 나온 거고, 근데 4차 회의 때는 파주시청 담당자가 모두 다 교체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살아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다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소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파주시 사업 결과는 이건 이제 환경부의 그 사업 4군데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보고서가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파주시의 특징은 시민사회와 기초단체의 신뢰관계가 매우 깊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파주시에서는 사업단을 준비하면서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동시에 추진하였고, 그 다음에 사업단의 기본계획 연구진이 결합함으로써 파주시 인력 마련 및 조직 강화 방안과 같은 현실적인 주제들이 기본계획에 담기게 되었다. 이렇게. 그런데 파주시는 담당 부서가 바뀌면서 조직 체계상의 불안함이 발생되고 있다. 환경부서에서 화학사고 업무를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않고 업무가 적어 보이는 것으로 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파주시 모니터링에서는 파주시의 안정적인 업무 체계가 수립되기 위한 방안이 의논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상태죠. 조례 제정 이후 2018년 시민사회 활동은 저희가 파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뭐 회원들에 대한 강제성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정보를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임시 휴업 상태예요. 대표인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시 이제 가동을 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강의를 해주실 분하고 저하고 그 알권리법 알았으면 행동하라는 이제 캠페인을 파주시청 앞에서 했습니다. 위원회도 개최해라 뭐 이런 내용, 정보 공개해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이제 파주시 조례가 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뜹니다. 그래서 요 조례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지역사회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과 시민소통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할 거고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설치는 다 됐습니다. 아직 기능하고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올해 내에 아마 1차 회의는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현황조사,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지역 대비 체계 운영 지침의 수립과 이행 등이 그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 그 화학사고 비상 대응 계획,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교육훈련, 비용 지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례는 꼭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위원회에 관한 조항은 제가 일부러 뺐습니다. 이게 길어지니까. 파주시 유해화학물질 현황을 보시면은 과산화수소 취급하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사용량이 파주시는. 그래서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는 어떤 화학물질이고 어떤 영향을 주민들한테 끼치는지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 여러분들 이제 휴대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그 여기 와이파이도 저 비번이 있으니까 접속해 보시고요. 사업장 위험 정보는 우리 동네 위험지도 앱으로 확인. 우리 동네 위험지도를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하셔서 앱을 설치를 해주세요. 우리 동네 위험지도. 그 원진 레이온 노동자들 사망을 계기로 네, 그 녹색병원이 세워지고 재단이 세워지면서 그때 일과건강이라는 재단이 세워져서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예, 정보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재단에서. 우리 동네 위험지도. 접속하셨나요? 그럼 요게 보일 거예요. 첫 번째 화면이. 예, 설치를 하고 들어가면 요걸로 열기. 지금 이제 깔리고 있는 중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사업장 위험 정보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해 보셨죠? 그러면은 여기 두 번째 요 화면에다가 파주시를 입력해 보세요. 여기다가 파주시를 입력해 보세요. 입력해 보시면은 빨간색 많이 뜨죠? 이렇게 확대해 보세요. 확대해 보시면 지도가 확대가 되면서 여러분 동네를 한번 찾아보세요. 말풍선을 찍으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은 말풍선을 찍으면은 이렇게 업체가 나오고요. ASA 코리아 그 세부 정보 알아보기 그걸 또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걸 하나 해보세요. 이게 다 파주시거든요. 네. 세부 정보 알아보기 하면은 이게 다 물질이 다 보이죠? 자,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서 어떤 물질이 취급되는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지도를 자꾸 이용을 하시고, 근데 이게 진짜 웃기죠? 이게 민간이 만들어 놓은 앱이에요. 네. 일과건강이라는 재단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런 걸 구축을 해줘가지고 우리가 손쉽게 접근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몰랐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모든 국민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아시는 분만 아시게끔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주변에 알려주세요. 파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이 수립됐다고 했잖아요. 그 보고서에 보면은 향후 추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안전관리 거버넌스, 그리고 선제적 사고 예방 시스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파주, 과학적 관리 기반과 행정 역량 강화. 이걸 지금 파주시에서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파주시에서 이 계획이 잘 작동되려면 여러분들의 활동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잘 되도록 화학사고 대비 주민교육, 그 다음에 실시간 정보 제공으로 시민 알 권리 실현. 이게 시가 하겠다는 의지를 만든 거잖아요, 보고서에. 그쵸? 그리고 보면은 요거 이제 여기에서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보 시스템 구축하자 이런 내용이 나왔고, 현장 맞춤형 교육과 전문 인력 양성.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거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대비 체계 세부 과제도 보시면 화학안전관리위원회예요. 화학안전관리위원회 활동 로드맵이 그 기본 계획에 제시된 로드맵입니다. 이거 제가 임의로 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화학사고 대비 비상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안전관리위원회의 역할이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이제 그런 논의를 해야겠죠. 그리고 파주시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되겠고, 2020년 1월 화학사고 대비 주민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화학물질 실시간 정보 제공 체계 테스트,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소방하고 공유하는 거, 이런 게 쭉 언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에서 잘 하도록 우리가 되게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 대비 체계 세부 과제는 파주시 화학물질 정보센터 제작합시다. 이런 거. 이렇게 구축 절차를 보면은요, 보시면은 지역 주민 화학물질 관련 민원 창구, 우리마을 화학물질 주민고집 프로그램, 이 민원 창구라는 게 공무원들을 귀찮게 성가시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담당자가 배치가 되려면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력 배치가 되지, 이게 2분의 1 중에 요만큼밖에 차지 안 하면 굳이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인력 배치를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고정된 인력으로 그냥 돌리려고 하지.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많이 과중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그래서 일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이게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해화학물질 담당자를 두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화학사고 대비 주민교육으로 시민 알 권리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강연 내용, 그러면 내년부터 지역에 가서 어떤 강연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강연을 하기 위해서 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강의안, 뭐 리플렛, 동영상, 그런 것도 연구 용역 발주하라고 저희가 이제 제시를 했고, 시에서도 그걸 받아서 예산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제시된, 기본계획에 제시된 뭐 예산 강연 일정. 그래서 여기 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차 주민교육 완료 가능하다, 이렇게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 지금 파주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 1, 2, 3단지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가 화학물질, 뭐 플라스틱 제조업이 취급되는 거를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환경영향평가서를 우연히 뒤지다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서도 이렇게 두꺼워요. 정말 배고자기 딱 좋은 사이즈로 두꺼운데, 거기에서 그 내용을 다 볼 게 아니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만 딱 보시면 돼요. 그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많다.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뭐 앞으로 뭐 저감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이런 거 언급이 막 돼 있으니까 사실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따져보니까 이 반경 2km 안에 학교들이 이만큼 있고, 이 빨간 표시가 학교예요. 그리고 이 법원이라는 지역 자체가 분지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이 이렇게 안에 정체되어 머무는 현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한 거고, 2019년 3월 공청회 때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그 산단에 들어오는 업종 중에서 여기서 지적한 5개 업종은 빼고 들어오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아는 만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무도 안 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보여드린 거고, 2019년 6월 27일 날 파주시 화학안전관리위원회 위촉식이 개최됐습니다. 여기 저희 파주환경운동연 사무국장님 계시고, 최종환 시장님이 그 위촉장을 다 나눠 드렸지만 회의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 왜 위원 명단 공개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11월 11일 날 공개가 돼 있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제가 따갖고 올린 거고요. 그 평가와 제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그 다음 파주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제시된 지역 대비 체계 세부 과제를 성실히 좀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회 1차 회의가 시급히 개최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현재 화관법상에는 정보공개와 주민감시 활동이 부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에는 시민감시단 이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용인시도 조례를 만드는데 감시단이라는 용어가 우리는 너무 낯설다, 우리는 그거 못하겠다 해서 시의원들이 바뀐 게 모니터링단 구성이에요.
그 감시단이나 모니터링단 구성이나 별 차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많이들 지금 모니터링단이든 시민감시단이든 넣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우리도 그 조례는 바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시민사회 리더십은 지역 대비 체계 성공의 핵심이다. 이건 김신분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따온 거고요.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12월 안에는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아까 제 슬라이드 보시면은 담당자들이 다 교체가 됐잖아요. 그 중간에도 처음에 조례 제정했을 때 조용훈 주무관님이었고, 그 다음에 정주현 주무관님, 그 다음에 또 바뀌고, 지금이 아마 4번째인가 3번째인가일 거예요. 그 안 주무관님까지 해서. 이게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분들이 딱 그만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조차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구성해야 된다. 그래서 겨우 6월 달에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위촉장까지 그때 겨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민사회에서 부단히 요구를 하셔야지. 그래서 12월까지는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예. 아니, 그분이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청주시나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가 딱 있어요. 예, 붙박이로 딱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그 일을 한 2년은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바쁘게 이렇게 보직이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들하고는 잘못이 없어요. 위원들도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하라고. 근데 이제 지금 파주시가 6월에 위촉장 하고 나서 이제 그 사실은 이게 환경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에서. 그런데 이제 돼지열병이 또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모든 인력들이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또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자료를 좀 한 번은 살펴봐 주세요. 네. 재미는 없지만 내용 자체는. 그리고 저기 보면 5년천 물고기 폐사 아까 설명하실 때 네. 그 계속 신고만 하고 모르고 있다가 네. 플루엔이 문제다라고 한 그 사업장 3개 정보를 제공하신 네네. 환경운동연합에서 네. 그러면 사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구든 어쨌든 이런 정보를 갖고 있어야죠. 갖고 있으면 그렇게 좀 이게 원인이다 그러면 그렇죠. 그 사업장을 가봐야 되는데 맞아요. 네. 환경운동연합이 할 때까지 파주시에서는 안 했다는 얘기는 제가 파주시가 정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정보도 안 갖고 있고 정보가 없으면 그때서라도 좀 조사를 하고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갖고 결국에는 정보를 받고 단속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가 아니라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이 있잖아요. 지나친 전문화, 분절화가 가져온 참극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신고를 할 때도 물고기가 떠올랐을 때 물고기 폐사체는 어느 과에서, 물 상태가 안 좋으면 어느 과에서 하니까 누구 하나 그걸 책임지려고 하질 않았었어요. 시에서 맞아요. 시에서 직무유기를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오신 그 환경과장님이 내가 컨트롤 타워가 되겠다 하면서 그걸 취합하면서 움직이기가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희 환경단체도 사실은 열악하긴 마찬가지인데 수질 조사하고 토양 조사하는데도 비용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기꺼이 또 무료로 해주시는 기관을 찾아가지고 그 결과 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고 언론에서 많이 떠드니까 시에서도 그때 이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이나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파주시에서 일단은 뭐 지금 그 업무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맞아요. 않고 있다는 얘기는 맞아요. 예.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파주시장이니까 파주시장부터 좀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을 좀 업무 시스템 컨트롤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국 체제가 바뀐 거죠. 통합 관리할 수 있게끔. 그쵸? 예, 예. 그 이후에 이 국체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되게 좀 충격적입니다.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지금